나는 진짜 몰랐어. 정말 미안해. 폭우가 쏟아지는 토요일 아침 빵 나눔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벌 2세이자 대기업 CEO인 그는 재단 행사로 기부금 전달 시에 참석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7년 전 이혼한 전처가 낡은 옷을 입고 빗속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7살쯤 되어 보이는 새쌍둥이가 꼭 매달려 있었고 우산 하나로 간신히 아이들만 가리고 있었죠. 전처는 그를 본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고 아이들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며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맹수를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절박했습니다. 위자료 100억도 한 푼 받지 않고 사라진 여자 쪽방촌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녀가 숨긴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 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의 자식일까요? 안녕하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2025년 3월에 어느 쌀쌀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빵 나눔 가게 건물 앞은 이른 시간부터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주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단 행사가 있는 날이었죠. 4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자선 행사는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요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서가 운전석 뒤에서 몸을 돌려 큐시트를 건넸습니다. 종이에는 오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9시 정각에 보도자료 촬영, 9시 30분에 지역방송국 인터뷰, 그리고 10시에 마지막 기념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8시 50분. 이제 슬슬 내려야 할 시간이었죠. 차문이 열리자 3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주는 고급 정장 재킷의 단추를 연미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구두 밑창이 보도 블록을 딛는 소리가 텅 빈 거리에 메아리 쳤습니다. 건물 입구로 걸어가던 그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시선이 한 곳에 못 박힌 듯 고정되었죠. 줄 중간쯤에 낡은 분홍색 패딩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패딩은 세탁을 너무 많이 한 탓인지 원래 색이 바른 듯 보였고 팔꿈치 부분은 검은 테이프로 대충 땜질한 흔적이 있었어요. 여자의 양손에는 작은 손 3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키도 똑같고 얼굴 생김새도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어요. 머리 모양만 조금씩 달랐을 뿐 누가 봐도 새쌍둥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옆에 찰싹 붙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가끔씩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살피곤 했죠. 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단발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동작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갔을 때 여자가 무언가를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의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어요. 서지한 7년 전에 이혼한 전 아내 지안이 분명했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그토록 아프게 헤어진 그 사람이었어요. 지안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따뜻했던 갈색 눈동자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준이 아이들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죠. 아이들도 엄마의 긴장을 느꼈는지 더욱 바짝 달라붙었습니다. 주위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을 때 옆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표님,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수표 전달식 시작해야 해요. 기자분들이 다 대기 중이십니다. 행사 진행 스태프가 준의 팔을 살짝 당겼습니다. 하지만 주는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아는 이미 몸을 돌려 아이들을 이끌고 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패딩의 뒷모습이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죠. 대표님, 정말 늦겠습니다. 스태프의 재촉해주는 어쩔 수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광경으로 가득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들이밀러져도 그는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거에게 수표를 전달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전달식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건물 앞줄은 여전히 길었지만 지안과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골목 모퉁이까지 달려가 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숨을 헐떡이며 돌아온 주는 빵을 나눠주던 자원 봉사자를 붙잡았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저기 혹시 아까 여기 아이셋 데리고 온 여자분 보셨어요? 분홍색 패딩 입고 단발머리인 분인데요. 봉사자 아주머니는 비닐장갑을 벗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 조용한 분 말씀이시군요. 가끔 오세요. 한 달에 2-3번 정도 늘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데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빵 받으시면 인사도 없이 빨리 가시더라고요. 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가끔 온다니 그럼 지안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아이들 항상 같이 오나요? 네. 늘 셋이 함께 와요. 참 얌전한 애들이에요. 한 번도 떼쓰거나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 또래 애들치고는 특이하죠. 봉사자의 말에 주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이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지안이 재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비서가 차문을 열어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셨나요? 주는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아까 본 여자 신원 확인 좀 해봐. 분홍색 패딩에 단발머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어. 아이셋을 데리고 있었고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가 이렇게 급하게 누군가의 신원을 조사하라고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는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2018년 봄에 이혼했으니 벌써 7년이 지났네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긴 이별이었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한 주는 곧장 개인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가장 아래 칸을 열자 두꺼운 서류 봉투가 나왔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왜 버리지 못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7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다가 옛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원히 함께할 거라고 믿었는데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죠. 주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지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번호는 이미 오래전에 바뀌었을 거예요. 설령 번호를 안다고 해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7년 만에 갑자기 전화해서 뭐라고 하죠? 오늘 봤다고 애들은 누구냐고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날 밤 주는 1시간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했어요. 왜 지안이 빵 나눔줄에서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 무료급식을 받으러 올 정도로 힘든 상황인 걸까요? 그리고 그 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지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지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밝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 지안은 마치 온몸에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다가가면 찔릴 것만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자 주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이 한 장씩 넘어갔어요. 제주도 해변에서 찍은 사진, 첫 결혼 기념일에 찍은 사진, 지안이 좋아하던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는 재단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팀장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지시했어요.
빵 나눔 지원 품목을 대폭 늘려 빵뿐만 아니라 분유, 기저귀, 아동 의류, 생필품까지 추가해 팀장은 갑작스러운 지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산 증액도 필요할 텐데요. 예산은 내가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도록 해. 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업무 지시처럼 보였지만 준의 마음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지안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날 새벽 4시 준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빵 나눔 거점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CCTV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정면 입구에 2대, 옆 골목에 1대, 그리고 건너편 가로 등에 1대가 더 있었죠. 혹시라도 지안이 다시 올 때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 나오는데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어요. 준은 재킷을 세우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안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곧 스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프게 헤어진 사이인데 도움을 청할 리가 없죠. 오히려 자신을 보고 도망친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준은 새벽마다 빵 나눔 거점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안과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길한 예감이 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자신을 봤기 때문에 다시는 오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준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어딘가에 지안과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옛 지인들에게 연락해 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지안이 알면 더 멀리 도망갈지도 모르니까요. 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렇게 무력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의 사무실에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은 의자를 돌려 비서를 바라봤죠.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분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서에 정식으로 협조 요청서를 제출해서 합법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준이 파일을 열자 흐릿한 CCTV 화면을 캡처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분홍색 패딩을 입은 지안과 새 아이가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순서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시간대를 보니 빵 나눔을 받은 직후였죠. 어디로 간 거야?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어요. 종로 뒤편 쪽방촌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호수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3층 건물 중 하나로 추정됩니다. 쪽방촌이라는 단어가 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곳은 서울에서도 가장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죠. 지안이 그런 곳에 산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보자. 대표님 저녁 6시에 이사회가 있으신데요. 취소해. 아니 내일로 미뤄.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준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비서는 대표가 이렇게 다급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했죠. 차는 종로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도로에서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번화한 종로와는 달리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전선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았거든요. 주는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건물 입구에는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져 글자를 알아보기 힘들었어요. 계단은 너무 좁아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였고 벽에는 시커먼 얼룩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2층에는 공동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안이 환히 보였어요. 변기는 누게 변색되어 있었고 세면대 아래로는 물이 조금씩 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죠. 3층에 올라가자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 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었는데 숫자판도 대부분 떨어지거나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주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각 방을 살폈어요. 그때 복도 중간쯤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방의 문틈 아래로 작은 신발 세 켤레가 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운동화였습니다. 크기는 똑같았고 모양도 비슷했지만 색깔만 달랐죠. 아이들 신발이 분명했습니다. 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비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살짝 열렸어요. 문고리에 걸린 체인 때문에 10cm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죠. 틈새로 지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준을 보자마자 표정이 얼음처럼 굳었어요. 돌아가요. 지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기계적인 목소리였어요. 지아, 잠깐만 얘기 좀 주의. 급하게 말을 꺼냈지만 지아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준은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죠. 복도를 둘러보니 쪽방촌의 실상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닥 한쪽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국물이 아직 남아있는 걸 보니 얼마 전에 먹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젖은 빨래가 담긴 바구니가 있었는데 아이들 옷인 듯 작은 티셔츠와 바지들이 보였어요. 공동 화장실에서 새어나온 물이 복도까지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물자국이 검은 선을 그리며 계단 쪽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였어요.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대야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과 비서를 보자 눈을 찌푸렸어요.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밤 늦게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애들도 자야 하는데. 준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투덜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준은 다시 지안의 방을 바라봤어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그때 복도 끝 창문 너머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세 개의 작은 그림자가 스치듯 지나갔어요. 키가 똑같은 아이들의 뒷머리 실루엣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에서 창가를 지나간 것 같았어요. 준의 가슴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일단 나가시죠. 여기 계속 계시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방번호를 메모했어요. 308호. 그 숫자가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안이 더 멀리 도망갈 게 분명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길에 2층 공동 주방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에 가스레인지 2개와 싱크대가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는데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매운 라면 국물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구석에는 작은 다이얼식 전기 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덜덜덜덜 소리를 내며 간신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히터 주변에는 낡은 슬리퍼 몇 켤레가 널브러져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시커멓게 번져 있었습니다. 주는 이런 곳에서 지안과 아이들이 생활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게 된 걸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골목을 빠져나와 차에 오르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 관리소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308호 월세를 내가 내겠다고 해. 그리고 지원금 계좌도 만들어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주를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오히려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주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지안과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낡은 패딩을 입고 빵 나눔줄에 서 있던 모습, 쪽방 문틈으로 보였던 수척한 얼굴, 그리고 아이들의 작은 신발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10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집도 차도 모두 거절하고 그냥 떠났죠. 당시 주는 그녀의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재혼을 했을까요? 아니면 입양을 한 걸까요? 새쌍둥이는 흔치 않은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는 사무실을 나와 쪽방촌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7시쯤 되자 아이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가방을 각각 메고 있었어요. 지안이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방향은 근처 초등학교 쪽이었어요. 주는 차에서 내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지안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과 함께 보냈죠.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지안은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주는 재빨리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느렸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지안이 골목으로 사라지자 주는 학교 정문으로 갔습니다. 학교 행정실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학부모 면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행정실 직원이 양식을 건넸습니다. 여기 작성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날짜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학생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름을 모른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아이일 수도 있는데 이름조차 모르다니요. 죄송한데 제가 지금 급해서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는 서둘러 행정실을 나왔어요. 학교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다가가면 지안이 더 멀리 도망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대표님, 건물관리소에 연락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308호는 월세가 아니라 일세입니다. 하루 단위로 방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세라니, 그럼 지아는 매일매일 방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일세가 얼마인데? 하루 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매일 내야 해서 부담이 큰 편이죠. 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이 빵 나눔에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일단 한 달치 선불로 내놔.
그리고 지안 씨 이름으로 해. 익명으로 기부한 거라고 하고 비서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시면 의심하실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일단 그렇게 해봐. 전화를 끊고 주는 학교 담장을 따라 걸었어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아이 목소리도 섞여 있을까요? 점심시간쯤 주는 다시 쪽방촌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앞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주인 할머니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308호에 사는 분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젊은 여자분요? 아이 셋 키우는 기특한 사람이죠. 자주 오시나요? 거의 매일 와요. 라면이랑 계란, 김치 정도 사가시는데 늘 제일 싼 거만 골라요. 가끔 아이들 과자 하나씩 사주는 것 빼고는요. 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여 말했어요. 참 안 됐어요. 그 나이에 혼자 아이 셋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준은 슈퍼를 나와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후 해가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쪽방촌 주민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라디오를 들고 있었고 아주머니 몇몇은 골목 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 지안도 있었어요. 주는 벤치에 앉아 오후 내내 기다렸습니다. 3시쯤 되자 학교에서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지안이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 관리소에 연락해서 내일부터 308호 월세를 내가 내겠다고 해. 그리고 지원금 계좌도 만들어놔.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준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그런 식으로 도움을 드리면 오히려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준은 쪽방촌 근처로 갔습니다. 건물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지켜봤어요. 7시쯤 되자 아이들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가방을 각각 메고 있었어요. 지안이 아이들 손을 잡고 근처 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지안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과 함께 보냈죠. 아이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자 지안은 한참 동안 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주는 재빨리 건물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안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어제보다 더 지쳐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느렸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주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건물 앞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어요. 주인 할머니에게 몇 가지 물었습니다. 308호에 사는 분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젊은 여자분요? 아이 셋 키우는 기특한 사람이죠. 거의 매일 와요. 라면이랑 계란, 김치 정도 사가시는데 늘 제일 싼 거만 골라요. 가끔 아이들 과자 하나씩 사주는 것 빼고는요. 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덧붙여 말했어요. 참 안 됐어요. 그 나이에 혼자 아이 셋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은 어디 갔는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건물관리소에 연락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308호는 월세가 아니라 일세입니다. 하루 단위로 방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정한 상황이고요. 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일세라니, 그럼 지아는 매일매일 방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일세가 얼마인데? 하루 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매일 내야 해서 부담이 큰 편이죠. 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안이 빵 나눔에 오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 일단 한 달치 선불로 내놔.
그리고 지한 씨 이름으로 해. 익명으로 기부한 거라고 하고. 그날 밤 주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지한과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10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한은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집도 차도 모두 거절하고 그냥 떠났죠. 며칠 후 주는 어머니 미정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로 어머니를 찾아왔니? 7년 전 지한이와 이혼할 때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한이가 쪽방촌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요.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여자가 알아서 선택한 거지. 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지한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급하게 떠났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여자를 따로 불렀어. 너희 결혼은 실수였다고, 집안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지. 돈을 줬어. 조용히 떠나라고. 하지만 그 여자는 거절했어.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썼지. 다른 방법이요? 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회사에 문제를 만들겠다고 협박했어. 내가 힘들어할 거라고 말했지. 결국 그 여자는 떠났어. 이혼 동의서에 서명하고. 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야. 그리고 그건 7년 전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준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아이들의 DNA 샘플을 얻어야 했어요. 며칠간 고민하던 준은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학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나왔어요. 새 아이가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안녕? 아이들이 놀라서 준을 쳐다봤어요.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누구세요? 나는 너희 엄마 아는 사람이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은 근처 편의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서아준이요. 저는 서아윤이요. 저는 서아민이에요. 세 아이가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성이 서씨. 준의 성과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셔?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준이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우리를 제일 사랑해요. 맨날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해요. 하윤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손이 항상 빨개요. 일을 많이 하셔서요. 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99.9% 일치. 세 아이 모두 준의 친자식이 확실했습니다. 준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7년 동안 자신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준은 다시 쪽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지한아, 나야.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지한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뭐하러 왔어요? 아이들. 내 아이들이지? 준이 물었습니다. 지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키웠어?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당신이 힘들 거라고, 회사가 위험해질 거라고. 그래서 떠났어요. 임신한 줄도 모르고. 지아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쯤 지나서 임신한 걸 알았어요. 새쌍둥이였죠.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뭐? 호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사람을 보냈어요.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말했어요. 임신했으면 지우라고. 만약 아이를 낳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당신 회사에도 문제를 만들겠다고 협박했죠. 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7년 동안 계속 감시당했어요. 누군가 항상 저를 지켜봤어요. 만약 당신한테 연락하면 아이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했죠. 법적으로 양육권을 빼앗고 저는 아이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겠다고.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이름도 바꾸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어요. 아이들만 지킬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힘들었지만 참았죠. 아이들을 낳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새쌍둥이라 돌봐줄 사람도 없었고. 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도왔을 텐데. 어떻게 말해요? 당신 어머니가 회장이고 당신은 후계자잖아요. 제가 나타나면 당신이 힘들어질 거예요. 회사가 위험해질 거라고 했어요. 저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했을 텐데. 알아요.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셋이라 어린이집도 못 보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혼자 키우면서 틈틈이 일했어요. 재봉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조금 나아졌어요. 낮에 일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월세도 못 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쪽방촌까지 오게 됐어요. 일세라도 낼 수 있으니까. 주는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진짜 몰랐어. 지안은 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 후 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킬게. 너와 아이들 모두 지킬게. 어머니하고 싸우더라도 상관없어. 내 가족이 더 중요해. 지안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회사는요?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야. 내가 정리할게. 어머니와도 정면으로 맞설 거야. 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은 어머니 미정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룸에서 미정은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안이를 만났습니다. 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봤습니다. 제 아이들이에요. 새쌍둥이. 7년 동안 쪽방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DNA 검사도 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미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니? 사과하세요, 어머니. 지안이한테, 그리고 아이들한테. 7년 동안 어머니가 한 일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미쳤구나.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주는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에 놓았어요.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의 진술서, 협박 기록, 감시 증거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어요.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어머니가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겁니다. 공개 사과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걸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도 회사의 이미지도 모두 타격을 입을 겁니다. 미정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해보시죠.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공개 사과하십시오.
며칠 후 준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그를 향하고 있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 가족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7년 전 이혼한 아내와 새 쌍둥이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가족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7년 동안 모르셨습니까? 회사 경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전 부인과 재결합하실 계획이십니까? 호주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변했습니다. 어떤 질문에는 솔직하게, 어떤 질문에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용기 있는 고백이라며 응원했어요. SNS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안과 아이들 뿐이었어요. 며칠 후 미정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제가 며느리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자들을 만나지 못한 7년이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오늘부터 경영과 가정을 완전히 분리하겠습니다. 가족 관련 문제가 회사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가족, 특히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사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갔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대표님이 달라지셨다. 가족 친화적인 회사가 되는 것 같다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준은 조심스럽게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매일 저녁 쪽방을 찾아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은 준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엔 시간이 필요했죠. 아저씨, 오늘도 왔어요? 하윤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매일 올 거야. 준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안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단순한 식사였지만 준에게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식사 후 준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새 아이가 준의 양옆과 무릎에 앉아 책을 봤어요. 옛날에 준이 이야기를 읽어주자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지아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년 동안 그리던 풍경이었죠. 어느 날 준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안아, 이사 가자. 더 좋은 곳으로.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너무 빠르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천천히 가요. 준은 지안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몰래 집 수리를 진행했어요. 쪽방촌 건물주와 협의해서 308호를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벽지를 새 것으로 바꾸고 곰팡이를 제거하고 작은 히터를 새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창문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바닥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지안이 외출한 사이 공사를 마쳤습니다. 지안이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더 따뜻하게 지내면 좋겠어서. 괜찮아? 지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주말에 준은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지안도 함께 했어요. 네 식구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놀았고 준과 지안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행복하니? 준이 물었습니다. 응, 조금씩. 지안이 대답했어요. 미안해, 7년 동안 혼자 키우게 해서.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준은 지안에게 손편지를 줬습니다. 지안은 집에 돌아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지안아, 7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내가 함께 할게. 우리 5이 진짜 가족이 되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게. 사랑해. 지안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간 쌓인 슬픔과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지안은 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제가 특별한 음식 만들게요. 준은 기쁜 마음으로 쪽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식탁에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좋아하던 음식이잖아요. 그날 저녁 5 식구는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준은 조심스럽게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지안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2 사람 사이의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안이 자연스럽게 준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제는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안이 낡은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새아이는 작은 식탁 주위에 앉아 김을 가위로 자르고 있었습니다. 네모하게 자른 김을 접시에 차곡차곡 쌓으면서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준은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안이 불편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지난주 병원에서의 대화 이후 조금씩 관계가 나아지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안의 목소리였어요. 주위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아저씨다 한 아이가 반갑게 외쳤습니다. 지안은 가스불을 줄이며 준을 바라봤어요. 표정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드시러 오셨어요? 주위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지안이 먼저 말했습니다. 같이 드세요. 많이 끓였어요. 짧은 초대였지만 준에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좁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으니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였어요. 지안이 밥을 푸고 된장찌개를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김 그리고 계란말이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준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식사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5 사람이 동시에 인사를 하고 수저를 들었어요. 아이들은 김에 밥을 싸서 쪽쪽 소리를 내며 먹었습니다. 지안이 아이들의 입을 닦아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준은 아이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새 아이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 모양만 조금씩 달랐을 뿐 얼굴은 판박이었죠. 그리고 자세히 보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도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가 똑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을 무렵 한 아이가 준을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입을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아저씨 응. 혹시 아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순간 주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놓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지안의 얼굴이 굳었고 다른 아이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준이 대답했습니다. 응. 그 한마디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죠. 다른 2 아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요?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이번엔 다른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어서 미안해. 새 아이가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준에게 달려들었어요. 작은 팔로 준을 꼭 껴놨습니다. 준도 새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7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만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진정되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들은 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아빠는 어디 살아요? 왜 이제 왔어요? 앞으로 계속 볼 수 있어요? 준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어요. 복잡한 사정은 빼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준은 지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거 지원을 하고 싶어요. 전세로 전환하고 더 안전한 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지안은 접시를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천천히 진행할게요. 준도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다음날 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아이들 명의 신탁 계좌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명의로 자산이 관리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은 안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또다시 방해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는 보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 오전 미정의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공개 사과문을 내면 모든 걸 끝내자고 하시네요. 준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공적으로 사과하셔야 합니다. 지안 씨와 아이들에게 한 일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변호사는 난감해했지만 준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월요일 회사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였어요. 경영과 가정의 완전 분리 규정, 그리고 아동 권리 준칙이었죠. 회사는 구성원의 가족, 특히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곧바로 산내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갔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죠. 그날 저녁 준은 다시 쪽방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색종이를 가져갔어요. 아이들과 함께 앉아 종이 접기를 시작했죠. 이렇게 접으면 별이 돼요. 준이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접었어요. 완성된 종이별을 창문에 붙이자 작은 별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예뻐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아는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었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끔 눈가를 손등으로 닦는 게 보였어요. 행복한 눈물이었겠죠. 밤 9시가 되자 준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아쉬워했어요. 아빠, 내일도 와요? 그럼 내일도 올게.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나왔습니다. 지안도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어요. 고마워요. 지안이 작게 말했습니다. 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건물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만든 종이별처럼 작지만 빛나고 있었죠. 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상쾌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7년의 공백은 컸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많았어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아빠가 되면 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준은 내일 아이들과 뭘 할지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릴까? 책을 읽어줄까? 아니면 공원에 갈까? 모든 게 새롭고 설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안의 문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얘기만 해요. 행복해 보여요. 짧은 문자였지만 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정말로. 그리고 하나 더 덧붙였어요. 우리 옷이 진짜 가족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게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지안도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준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준은 일찍 일어나 장을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와 음료수, 그리고 저녁에 먹을 재료들을 샀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요리를 해볼 생각이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서도 온종일 시계만 봤습니다. 빨리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후 오시주는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워커홀릭이던 대표가 정시 퇴근을 하다니요. 쪽방 건물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새 아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주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아빠가 요리할 거야. 진짜요? 아빠도 요리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맛있게 해줄게. 공용 주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주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좁고 낡은 곳이지만 가족이 있어서 천국 같았어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주는 깨달았습니다. 2025년 4월 20일 일요일 새벽 4시 주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새쌍둥이의 7번째 생일이었죠. 2018년생인 아이들이 벌써 만살이 되는 거예요. 주는 부엌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기로 했거든요. 제과점에서 사는 게 쉽겠지만 손수 만든 케이크가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어요. 밀가루를 체에 걸르고 달걀을 풀고 버터를 녹였습니다. 레시피를 보며 하나하나 따라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반죽이 너무 묽어서 다시 밀가루를 넣었다가 이번엔 너무 되직해져서 우유를 추가했죠. 2시간쯤 씨름한 끝에 겨우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모양은 울퉁불퉁하고 크림도 고르지 않았지만 정성은 가득했어요. 초콜릿으로 생일 축하해라고 쓰고 초를 7개 꽂았습니다. 오전 10시 주는 케이크를 들고 쪽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 방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좁은 공간이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첫일이라 의미가 컸어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벽 한쪽에 그림이 여러 장 붙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죠. 엄마와 새 아이는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한 사람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아빠였어요. 아빠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습니다. 케이크를 본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케이크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응. 너희들 생일 선물이야. 지안이 작은 상을 가져왔습니다. 비좁은 방에 5명이 둘러앉으니 무릎이 서로 닿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난 12시가 되자 손님들이 도착했어요. 아래층에 사는 70대 할머니, 옆방의 젊은 부부와 아기 그리고 관리소 할아버지까지 왔습니다. 작은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새쌍둥이 생일 축하해요.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촛불을 끄기 전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한 아이가 대답했어요. 우리 옷이 계속 함께 살기예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소원을 빌었나 봐요. 준과 지아는 눈이 마주쳤다가 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사이였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케이크를 먹는 중에 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측에서 사과문 초안을 보내왔습니다. 표현을 좀 완화하자는 요청과 함께요. 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원한대로 진행하세요. 타협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쪽 변호사였어요. 사과문 관련해서요. 지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은 깨끗해야 해요. 어른들의 싸움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면 안 돼요. 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의 말이 맞았어요. 아이들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죠. 파티가 끝나갈 무렵이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이제 아빠 얼굴을 그려볼까? 아이들이 신나서 벽에 그림 앞으로 갔어요. 얼굴 없는 아빠 그림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주는 한 장을 골라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동그란 눈, 웃는 입,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아빠 얼굴이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그림들에도 아빠 얼굴을 그려 넣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그림들이었죠. 손님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안이 준비한 미역국을 먹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준과 지안은 아이들이 노는 동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동 양육 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은 놀랐지만 기뻤어요. 지안이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니까요. 좋아요. 천천히 준비해요. 상담도 받아보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게요. 그래요. 전문가 도움을 받아요. 두 사람은 학교 알림장 연락처도 공유하기로 했어요. 이제 준도 아이들의 학교 소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밤 9시가 되자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긴 하루였거든요. 준은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서 이불에 눕혔어요. 잘 자, 좋은 꿈도 잘 자요. 아이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준은 한참 동안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7년 동안 그리워했던 순간이었죠. 지안도 피곤한지 하품을 했습니다. 준은 일어났어요. 나는 이만 갈게요.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처음으로 지안이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어요. 준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어요. 문틈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안에 자신의 가족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며 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지키자. 내일은 자연히 따라온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진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새벽 준은 빵 나눔 창고에 갔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제는 대표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창고에는 이미 몇몇 봉사자들이 와 있었어요. 준은 묵묵히 상자를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 때마다 땀이 났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늘 많이 왔네요. 한 봉사자가 말했습니다. 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다행이에요. 카메라도 없고 기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준은 그게 좋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봉사가 아니라 진짜 봉사를 하고 싶었으니까요. 1시간쯤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준은 창고 밖으로 나가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문득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얼굴 없던 아빠에게 이제 얼굴이 생겼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빠의 모습이 있었죠. 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동안 아빠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툴고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재단 운영도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늘리기로 했죠. 한부모 가정 지원, 아동 의료 지원, 주거 안정 지원 같은 것들이요. 점심시간이 되자 봉사자들과 함께 김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함께 먹으니 맛있었어요. 대표님도 오셨네요. 한 봉사자가 알아봤습니다. 준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냥 돕고 싶어서 왔어요. 좋은 마음이시네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모두 조용히 김밥을 먹고 다시 일하러 갔어요. 준도 상자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오후가 되어 봉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준은 생각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구점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샀어요. 다음에는 함께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저녁 주는 쪽방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아빠 오늘도 왔어요? 그럼 매일 올 거야. 지아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감자를 깎고 파를 썰었죠.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준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동화책이었는데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가끔 질문도 하고 웃기도 했죠. 밤이 깊어지자 준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가야 해. 내일 또 올게. 네. 조심해서 가요. 지안이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 준이 돌아서려는데 지안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게 짧은 한마디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시작에 냄새가 났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늦게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다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서준이 빵 나눔 창고에서 묵묵히 상자를 나르듯 진정한 사랑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 없던 아빠 그림에 마침내 얼굴이 그려진 것처럼 우리 모두의 빈 곳도 언젠가는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현재 계신 지역이나 듣는 장소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우리 채널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